뭐가 바뀔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대출과 세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만 잘 신경 쓰고 있으면은 우리가 크게 흔들릴 이유가 없다. 조정 대상 지역 해제되면 두렵다. 이런 것들이 전혀 느낄 필요가 없는 감정이라는 거죠. 자, 대출하면 바뀌는 것부터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LTV 비율이 50%에서 70%로 늘어나게 될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일 때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실수요자 요건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50%가 가장 기본적인 담보 비율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50%가 70%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이러한 비율들은 사실 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무엇이냐? 다주택자 대출 여부에서 원래는 불가능했어요. 다주택자들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했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는 가능해졌다, 가능해진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다주택자들이 대출이 불가능하다라는 뜻이 어디로 이어지냐면은, 그러면 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지 신규 주택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게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일반적인 내용이었는데, 이 다주택자 대출 자체가 되는 거다 보니까 기존 주택 처분 요건 자체가 이제는 없어지게 되어버리는 거다. 자, 이렇게까지 이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대신에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같은 경우라면 최근 생긴 개념이 하나 있죠. DSR이라는 게 생겼고, 너 소득 얼마나 버느냐 거기에 맞춰가지고 대출을 내주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한도 자체는 조금 올라간다 하더라도 혹은 대출 자체가 가능해진다 하더라도 실제 대출 나오는 것은 내가 버는 소득과 연관이 좀 있을 거라서 그런 거는 조금 생각을 해줘야 되지만 가능해졌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상당히 고무적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경매라든지 혹은 뭐 경락 잔금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도 사실 은행권에서는 이 대출을 내줘야만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대출을 좀 내주려고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찾아보면은 뭐 2금융권 정도 선에서 충분히 담보대출 잘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런 것까지 한번 예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입 의무 자체가 없어지게 돼요. 우리가 신규 주택을 산다라고 했었을 때 기존 주택 처분 요건이 걸린다든지 혹은 6개월 이내에 그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되는 의무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있었는데 이건 역시 이제 삭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청약과 관련해서는 이 중도금 대출이 기존 한 건에서 이제는 두 건까지 가능해진다. 이건 세대 기준으로 두 건까지 또 가능해진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비규제 지역에 대한 대출이라든지 혹은 조정 대상 지역 자체가 해제된다면 다 비규제 지역이 될 거기 때문에 분양권 자체를 좀 더 받아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까지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자, 대출은 사실 바뀔 수 있는 것들이 요 정도가 답니다. 그럼 크게 정리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 다주택자도 대출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기존 주택 처분이라든지 전입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자, 이렇게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항상 배웠던 것은 적용을 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자, 실제 사례들로 한번 적용을 시켜 나가 볼 건데, 해제가 된다면 가장 많이 나올 질문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된다면 이미 작성된 기존 주택 처분 서약서는 유효한가요?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안 지켜도 되는 것일까요? 자, 한번 스스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사게 되면은 이 신규 주택 주담대 조건 자체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걸 이미 작성한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된다면 이거 지켜야 될까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될까요? 자, 기존 주택의 처분 조건은 유효하다. 지켜야 된다. 맞아요. 유효하다라는 게 정답이게
되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해서 해제되고 나서 산다면은 그런 조건 자체가 없는 거지만은 이미 우리가 처분 서약서를 작성했다면 그거는 지켜야 하는 것이다. 자, 요런 약간의 우리가 디테일한 점들은 잡고 있어야지 나중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출 요건들을 살펴봤다면 지금부터 살펴볼 것이 이제 세금 부분들인 거죠. 자, 세금이라고 했을 때는 부동산 세금 말 그대로 세 가지만 잡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취득할 때, 보유했을 때, 그리고 팔 때 세금인데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이거든요. 자, 요것만 잘 구분하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사항들 위주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취득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취득세는 두 번째 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었어요. 뭐였냐면 지금은 요 칸을 보시면 돼요. 요 칸. 자, 취득세율인데 내가 1주택자라고 했을 때는 어차피 주택 가액에 따라서 주택 금액에 따라서 기본 세율인 1에서 3%를 내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죠. 두 번째, 세 번째 이상의 주택을 사 나갈 때 그런 것들이 중과되느냐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자, 두 번째 주택부터 지금 현재 대구에서 주택을 사게 된다면 8%를 내게 될 거고요. 그리고 3주택부터는 최고 세율인 12%를 내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된다면 비조정대상 지역이 될 거니까 두 번째 주택까지는 기본 세율이게 된다. 그리고 3주택부터 8%, 12%. 자, 그러면은 요 문장이 이해되기가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 주택에서 원래는 중과세율이 적용됐어요. 8%를 냈었는데, 이제는 해제된다면 기본 세율을 적용할 것이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취득세와 관련해서는 한 가지 더 있죠. 증여 취득세라는 게 있는데,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증여를 할 시에는 12%를 내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된다면 원래 기존 취득세율인 3.5%만 내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증여와 사실 내가 크게 관련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요거 정도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포인트는 두 번째 주택에서 중과세가 적용되느냐 아니냐. 현재 조정대상 지역은 중과되지만 비조정대상 지역이 되면은 요거는 중과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유세죠. 우리가 취득했다라고 했을 때 보유세를 신경 쓰게 될 건데 이 보유세 안에서도 두 가지만 신경 쓰시면 되거든요. 자, 뭐냐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라는 거예요. 모든 재산에는 일단 재산세가 부과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일정 금액을 초과하게 된다면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일명 부자세라고 하는 것을 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 조정대상 지역의 여부는 실제로는 재산세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배제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대구가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된다면 종합부동산세만 신경 쓰시면 되거든요. 자, 어떤 요건들이 있느냐. 자, 요거를 보시면 돼요. 자,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세율이 일단 과세 표준이 3억 이하라고 했을 때 1.2%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만약에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고 2주택 이하라고 한다면은 해제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0.6%이거든요. 즉 쉽게 말해서 2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같은 과세 표준일 때. 자, 그래서 내가 현재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다. 즉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고가주택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요게 1.2%가 0.6%로 줄어들기 때문에 요거는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완화되는 것이다. 세율이 조금 적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건 누구한테 해당하느냐? 우리가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고가주택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자, 그때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아직 뭐 한 채만 있다라거나 혹은
여러 채가 있다 하더라도 고가주택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 내용이다라고 정리는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부동산 세금의 가장 꽃이라고 볼 수 있는 양도세. 자, 이런 것들 살펴봐야 되죠. 자, 양도세에 있어서도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비과세 요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비조정 대상 지역일 때. 자, 그거를 초점 맞춰 보겠습니다. 자, 내가 한 세대인데 주택을 한 개만 보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보유뿐만 아니라 거주까지 해줘야 되는 거지만은 만약에 이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고 우리가 구매를 하게 된다면은 거주 요건을 채울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즉 2년 보유만 다시 하면 된다. 거주 요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있죠. 뭐냐면은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비과세를 좀 해주겠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시적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사를 가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신규 주택 들어가고 기존 집을 팔 거다라는 계획 하에서는 이거는 뭐 사실 다주택자라고 보기에는 참 힘든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비과세를 해준다라는 내용인데 1, 2, 3년 요건만 채우면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1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의 취득 시점 격차가 1년 나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의 취득 시점 격차가 그래도 1년은 있다가 너가 사야 되지 않겠느냐. 자, 이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기존 주택은 2년 보유인 거죠. 자, 이때는 거주 요건 자체가 이제 또 사라지게 되었던 겁니다. 자, 거주 요건이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있지만은 지금은 또 없다라는 거고. 해제되면 없어진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만 매도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뭐 1년 이내에 팔아야 되느니 이런 내용이 있었지만은 더 이상은 뭐 1년 이런 거를 신경 쓸 필요가 없이 그냥 3년으로 기억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일시적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요 세 가지 요건을 채워주면 되는 거였는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기억하기보다는 그냥 비조정 대상 지역일 때, 비규제 지역일 때 우리가 어떤 요건들을 채워줘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살짝 기억을 해주신다면 오히려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비과세 요건들은 우리가 부동산을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해요. 투자적인 측면이 아니라 일단은 내가 돈을 아껴야 된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된다면 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고요. 일시적 2주택일 때는 1년, 2년, 3년 요건을 잘 채워주면 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도세는 내용이 좀 많죠. 그 밖에 어떤 것들도 바뀔 수 있느냐. 중과세율이 적용이 안 됩니다.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6에서 45%의 기본 세율을 내게 되고요. 너가 2주택자냐 3주택자냐에 따라서 플러스 20% 혹은 플러스 3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본 세율을 뭐 한 20% 낸다라고 한다면은 다주택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또 20%가 추가되는 거니까 총 40%까지 내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거든요. 근데 해제된다면 더 이상 중과세율 자체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만 중과세가 적용된다. 우리는 기본 세율만 내면 되겠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다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이제 적용이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다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적용이 아예 안 됐었거든요. 0%였는데 그래도 해제된다면 30%까지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주택자라 할지라도.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세금 측면에서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요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건데 우리가 정말 간단하게 사실 별 내용 없죠. 요거 정도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풀어봐야죠. 그러면 풀어볼게요. 자,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고 내가 세 번째 주택을 사게 되면 자, 취득세 몇 %일까요? 취득세. 자, 적용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죠. 8%가 정답이게 되는 거죠. 앞에 있는 거 다시 보게 되면, 자, 세 번째 주택을 산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3주택자로서 8%를 내게 될 거고요. 4주택 이상이 되면 최고 세율인 12%를 내게 될 것이다. 2주택까지는 기본 세율이다라는 거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8%가 정답이게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조정 대상 지역일 때 집을 샀어요. 해제되기 전에.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해제되면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2년 보유를 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자, 이거는 뭘까요? 자, 내가 조정 대상 지역일 때 집을 샀는데 이 이후에 해제가 된다면은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을까? 이유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그렇죠. 네. 취득 당시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취득 당시에 그게 조정 대상 지역이었느냐, 혹은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때 기준인 거주까지 같이 해줘야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정답을 낼 수 있을 거예요. 또 잘 아시는 분들이 이런 이유까지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한번 풀어볼까요? 자, 조정 대상 지역일 때 역시나 신규 주택을 구입했는데 해제되면은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1년인가요? 아니면 3년인가요? 자,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자, 실제로 해제가 되고 사게 된다면 우리가 사실 크게 고민할 거 없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가기 때문에 고민 대상이 아니라는 건데, 만약에 이 어중간한 시기에 우리가 뭔가 행동을 취했다라고 한다면은 해제된과 동시에 여러 가지 당혹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답을 보자. 1년, 3년 또 다양하게 나왔네요. 자, 역시나 취득 시점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년이 정답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조정 대상 지역일 때 우리가 샀다면은 취득 당시가 기준이기 때문에 1년 이내에 매도를 좀 해줘야 되지만은, 만약에 해제되고 샀다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3년 안에 팔아주면 되겠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잘 모르셨던 분들도 이런 것들을 잡고 계시면은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조정 대상 지역 해제되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을 채워야 되나요? 요거는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복기를 한번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직접 한번 써보는 거예요. 자,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을 채워야 되는가? 자, 여러 가지 것들을 채워줘야 된다라고 했었죠. 세 가지를 한꺼번에 채워야 되거든요. 자, 세 가지를 한꺼번에 채워야 됩니다. 우리가 1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2년만 보유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시적 2주택자일 때는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1년, 2년, 3년 요건들을 다 채워야 된다. 그러면 그 1년, 2년, 3년 요건들이 무엇이었느냐? 자, 1년 같은 경우에는 취득 시점 격차가 1년 이상 나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기존 주택 2년 보유, 그리고 신규 주택을 구입하고 나서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매도한다. 자, 요거까지 우리가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교육생분들의 또 답변이 꽤 괜찮네요. 네, 보람이 있습니다, 이럴 때. 네, 채팅치기 어려운 말로는 대답했어요. 믿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그랬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 흔들리지 않으려면 기본에 좀 충실해야 된다라는 뜻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제가 되어도 유지되는 것 중에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는 전매 제한은 여전히 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느냐? 2020년 5월 11일 1일에
실소유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의 전매 행위 제한 기간을 강화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으로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의 전매 행위를 제한했어요.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도 전매 제한이란 내용은 있지만은 이게 해제되어도 전매 제한이 풀리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냐? 광역시에 기본적으로 전매 제한 내용이 깔려 있기 때문에 요거는 변함없이 최대 기한 3년 한도로 우리가 진행될 것이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변화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질문들이 뭐가 많이 나오냐면은, 조정 해제가 되면은 이제 가격이 뛸까요? 요 질문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죠. 자, 어떤 질문들이 많았었느냐?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될까요? 요 질문들이 정말 많았었고요. 그리고 해제가 된다면은 가격이 뛸까요? 이런 질문들도 또 많이 하게 되는 건데, 자, 가격이 뛰냐 안 뛰냐는 사실 우리가 너무 나중의 일이 될 거고요. 이 가격이 뛰기 전에 전조현상은 어떤 것들이 발생할 수 있겠는가? 바로 거래량 상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사실 값싼 매물들이 꽤나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값싼 매물들이 먼저 소진이 되어야지 비싼 매물들이 그 다음 차례 순서대로 소진이 또 될 거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는 거래량 증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이 뛰냐 안 뛰냐 이거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느냐 아니냐 여기에 먼저 집중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흐름을 놓치지 않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이제 2022년 거래량 순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시엘이라는 부동산 홈페이지에서 좀 나왔고요. 2022년 1월 1일부터 지금 4월 27일까지 거래된 것 중에 가장 거래 건수가 많은 것들이 무엇이냐? 3위 정도부터는 사실 뭐 거의 엇비슷하기 때문에 1, 2위 정도만 보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자, 요게 이제 위치를 좀 아시는 분들은, 상황을 좀 아는 분들은 이거는 입주를 이제 곧 입주를 하고 있는 그런 매물이기 때문에 소진이 되고 있다. 물건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2위 같은 경우 월베 2차 아이파크 요거는 입주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가격이 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1, 2위가 대체 거래가 왜 많이 되고 있는 것일까? 물론 매물 자체가 많이 나왔다라는 뜻도 되겠지만 사는 사람들이 지금 상황을 몰라서 이걸 다 사는 걸까? 그거 아니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은 다 비슷하고 누구나 합리적인 소비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누구나 비슷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보자면 싸니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싸니까. 자, 그러면 가격적으로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은 대구 전체적인 시장으로 또 접근을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투자하는 과정들을 살펴보자면 매물 하나하나에 초점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하나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고 우리가 언제쯤 싸게 살 수가 있겠는가. 자, 그렇다면 분양권에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은 입주 시점일 거다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들어가서 다 샀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월베 2차 아이파크는 충분히 좋은 입지인데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결론 내는 것은 너무 거시적인 접근을 할 필요는 없다. 내가 관심 가지는 아파트마다 어떤 상황이 좋을까? 자, 그 전조 현상으로는 거래량 증가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거래량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잘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아직 구체적인 단지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 대구 전체적인 거래량들이 좀 살아나는가에 맞춰가지고 역시나 초점 맞추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이제 입지가 좋은 곳에 싼 매물들은 투자자들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제가 이제 대구 부동산 좀 전문가로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강의도 하고 또 상담도 진행하고 있지만,
그런 것 같아요. 대구 사는 사람들이 대구를 가장 저평가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대구도 사실 광역시라는 건데 우리가 다른 뭐 서울 수도권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다른 광역시급들에 딱히 뒤처질 만한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그렇게 한번 접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대구도 광역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대구시장을 현재 어떻게 평가하면 되겠는가? 결국 사람들이 무엇을 사냐라고 했을 때 그냥 싼 것을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현재 매매 가격 지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원이라는 국가정보 통계 사이트에서 발췌를 한 거고요. 2021년 6월 달에 매매 가격이 100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번 달을 기준으로 6월 달에 비해서 어느 정도 지수 상승이 있었는가 그것들을 나타낸 거거든요. 전국적으로 100보다는 조금 더 높네요. 즉 한 2년, 1년 정도 전보다는 지금이 가격이 좀 더 높다라고 이렇게 이제 적혀 있는 건데 서울, 경기 마찬가지고요. 우리 대구만 작년 6월 기준으로 좀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또 떨어진 곳이 세종이에요. 자, 세종과 대구를 제외하고는 이 매매 가격 지수들이 그래도 작년보다는 다 높게 평균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쨌든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은 실수요자보다는 투자자들이 먼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투자자들은 싼 곳을 먼저 볼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세종과 대구가 향후 이제 좀 먹잇감이 되고 있다. 왜냐? 이런 지역들은 입지가 좋고 싸니까 기본적으로 싸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을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거고 광역시급 정도면 입지가 떨어진다라고는 당연히 볼 수가 없는 거니까 사람들의 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습관성으로 우리가 많이 묻는 게 언제 사는 게 가장 좋은 타이밍일까요? 그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자, 이런 표현을 좀 써봤어요. 습관성 2024년, 2025년 증후군이라고. 사실 부동산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만약에 이런 부동산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바로 탁 하면 하고 2024년, 2025년 이렇게 대답을 좀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내가 부동산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왜냐? 누구나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냥 그때 사면 돼 이렇게 쉽게 말을 하고는 할 건데 자, 정말 좋은 타이밍 하나 잡아 드릴게요. 자, 좋은 타이밍 말씀드립니다. 자, 뭐냐면은 자, 첫 번째 행동 요령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을 건데 원하는 단지를 선정하셔가지고요. 두 번째 거래량이 증가하는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쉽죠? 원하는 단지를 선정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지를 체크하면 돼요. 왜냐? 지금 낮은 매물들이 거래되고 있다라는 뜻은 곧 이런 매물들이 소진이 되고 더 높은 가격의 매물들이 차츰차츰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투자 타이밍을 찾는다면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원하는 단지를 선정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는지를 체크하면 된다. 자, 행동 요령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점은 결국 이러한 거래량 상승에 가장 민감할 사람이 누군가? 내가 살려고 하는 입장에서 매일매일 체크할까?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결국 가장 민감한 사람은 집주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매물을 내놓은 집주인일 수밖에 없으니까. 즉 쉽게 말하면 원래는 전화가 한 통도 안 오다가 갑자기 하루에 2통씩 오는 거예요. 일주일에 3통씩, 4통씩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살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집주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쉽게 팔지 않거든요. 결국 이 변화에 가장 민감한 사람은 집주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내가 이것들을 정확한 정말 좋은 타이밍에 잡을 것보다는 집주인들이 가격을 선제적으로 먼저 올릴 가능성이 분명하게 있다. 크게 보자면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가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가장 싸게 사는 것을 항상 목표로 삼지 마라. 이 투자를 많이 안 해보신 분 혹은 내 집에 아직 없으신 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언제가 가장 싸겠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목표가 전혀 그게 아니다. 이 집을 뭐 1,000만 원, 2,000만 원 혹은 5,000만 원 싸게 사는 게 우리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목표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좋은 입지에 좋은 아파트를 싸게 사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시작을 하고 다른 것들을 또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목표는 좋은 입지에 좋은 아파트를 싸게 사는 것. 자, 제일 싸게 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그러면 좋긴 하겠지만은, 그런 것이 애초에 있을 수가 없다.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건 없어요. 자, 정리를 좀 해보자면, 자,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대출과 세금의 변화들이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대출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도 나올 것이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비율도 좀 상승을 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전입 요건이라든지 처분 요건들이 또 우리가 삭제되게 된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2건까지 가능해진다라는 거고요. 세금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였는데, 자, 취득세에 있어서는 2주택자 중과세율이 기본세율로 바뀌게 되고 3주택자부터 중과세가 적용되겠구나. 자, 그리고 보유세는 종부세만 해당 사항이 있었는데 내가 고가주택을 2주택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되었을 때 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그 밖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지, 자, 이런 요소들을 조금 기억하고 있으면 되었겠고요. 결국 이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된다면 가장 이득을 볼 사람, 지금 현재 조정대상 지역일 때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무주택자예요. 무주택자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출 같은 경우에도 실수요자 요건들로 충분히 가능하고, 분양을 받으려 해도 언제든지 받을 수 있고, 경매를 하려고 해도 우리가 실수요자 요건으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주택자에 있어서는 지금이 가장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이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다주택자분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대상자가 무주택자다. 왜냐? 이렇게 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못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된다면 이득을 볼 사람은 무주택자가 절대 아니다. 다주택자이고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량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은 이런 것들은 시기의 문제라는 거예요. 조정대상 지역이 뭐 5월 달에 해제되느냐, 6월 달에 해제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가 되든 해제가 될 수밖에 없는 방향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기정사실화된 내용이다라는 거고요. 바뀌긴 바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행동 요령을 좀 잘 잡고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